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손희연 의원의 그 보좌관을 하고 있는 김성애 네, 씨. 김성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서울에서 할 때는 조금 뭐 이렇게 세션을 한 3군데로 나눠가지고 했다가 그거를 다시 반복을 하는 것도 약간 좀 싱겁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연극 배우로 치면은 똑같은 공연을 대사까지 같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올라오세요. 네. 저 시작을 했어. 네. 갈수록 한 3번 하니까 점점 더 사회자도 나태해지고 막 처음에는 막 입장하시겠습니다 막 이런 거 했는데 뭐 올라면 오고. 예.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알고 오셨는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예. 손혜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 여긴 와이파이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기로 해서요. 예. 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님 스카프가 이쁘다고 누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벌써. 예, 댓글에. 스카프만이 아니라 좀 윗도리도 약간 좀. 알았어요. 그래. 알아요 다. 네. 그래서 어저께는 전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할 때는 그 서울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를 갖고서는 그냥 하는 걸로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조금 또 좀 약간 너무 어수선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앞부분을 한 2~30분 정도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뭐 경위라든가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느낌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Q&A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대중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듣고 제 딴에는 쓸모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또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은 전혀 다른 거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뭐 굳이 투표로 박정희 딸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연말에 이제 처음 어떻게 하다 우연하게 시작을 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하자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이제 제 아내는 항상 제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죽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뭐 무슨 돈을 벌어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그런 대로 쓸모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게으르고 승질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않는 것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집에만 있거나 혼자서만 있는 것을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아내로서 안타까웠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손혜원 의원이 다 이런저런 귀찮은 일은 다 맡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당신은 몸만 가서 얘기하고 오는 건데 그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나가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대중들 반응이 좋았어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좋게 반응을 해주신 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 뭐 했으면 그러면 기왕 했으면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안 하기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 이게 손혜원 의원이 저한테 이걸 하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였냐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층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느냐가 선거의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
그렇게 젊은 층들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여를 할 때 꼭 무슨 뭐 정당에 가입해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선거를 하나를 해도 또는 뭐 후보자를 하나를 골라도 좀 의미가 있고 자기한테 이유가 있는 그런 투표를 하도록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그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 바짝 당겨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준비를 안 하고 해서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바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 근데 끝냈는데 그걸 갖고 책을 내자고 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최소한으로 제가 하는 일이 주는 방법이라면 하겠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소년 의원은 저렇게 해서 시켜놓고 나면 또 지승질에 또 그 녹취록을 갖다 놓고 거의 새로 쓰는 책처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최대한으로 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조금 너무 부족한 부분만 있으면 조금만 보완하는 걸로. 왜냐하면 다시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고 소위 말하면 이제 대선 전에 책을 내자라는 생각이라는 면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 플러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자로 말하면 안고수저 눈은 높고 손은 낮지 재주는 낮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에 드는 글을 쓰려고 하면 아마 죽어도 못 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 차가 그 얘기를 해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글을 쓰자고 하면은 죽어도 책을 못 낼 테니 그거 역시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하는 김에 하나 써라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썼는데 녹취록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으로만 고치고 보완을 하면서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보통 때보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말투가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고 그냥 가버리고 못 알아들으면 네 몫이라 무시하고 짓밟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손 의원이랑은 오래 알았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걸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 의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모르시고 그런데 이 실황으로 중계를 하는데 모른다고서 쫑코를 줄 수는 없으니 어떻게 내색을 안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색은 많이 하시지 않았었나요? 한 건가 그게? 네. 내 딴에는 굉장히 내색을 안 하고 심호흡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순현 씨가 말하자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것을 물어볼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감각이 워낙 30년, 40년을 대중의 시각에서의 그 상품이나 브랜드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은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묘한 그 케미스트리를 이뤄가지고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일종의 재미도 있고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북콘서트나 참여연대 저번에 이제 4번에 걸친 강연을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케미스트리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질문하는 사람이 김경락 기자, 한겨레 기자인데 저는 그분을 왜 모셨냐면 그 기자 중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고 좋은 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서는 물어봐라는 식으로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좀 뻣뻣하게 얘기를 혼내는 쪽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무서운 왕고모, 그러니까 무서운데 모르는 왕고모랑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긋나긋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아주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케미스트리가 발휘가 되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팟캐스트 방송이 되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다시 돌이켜 보면 아쉬운 게 많죠. 그러니까는 빠뜨린 것도 많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다 고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썼는데 뭐 다행히 이런 쪽에 좀 아는 사람들 얘기는 그 전체적인 얘기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이라보다는 유기적으로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짧은 스페이스 안에 잘 정리. 짧은 스페이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500페이지가 짧은 건 아니지만 잘 된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또 친구는 한 500페이지를 썼는데 그렇게 틀린 얘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쪽 쓰는 이제 그 후배놈이 뭐 틀린 얘기는 없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겨우 그게 다냐 그랬더니 형 500페이지 쓰면서 그렇게 쓰기 사실 어려워 그거. 그러니까 대부분 500페이지 쓰면 분명히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상한 얘기는 없어서 다행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기껏 그 내가 앞에다 설명한 거면 그 뒤에다 얘기한 거를 헛 읽은 거다. 나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무슨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설사 그리고 제시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받아들이지가 않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한테 맞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자꾸 과거와 마찬가지로 누군지 모르는 정치가가 또 누군지 모르는 테크노크라시 누군지 모르는 공무원이 덜컥해서 만들어준 꼬락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소득에 의해서 부과를 하자는 얘기를 작년에 처음 이제 그 김종인 박사의 위세를 얻고 제가 처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하시던 김종대 씨를 모셔와서 그분을 앞에다가 훨씬 대중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를 왜 우리가 놓쳤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하나하나 굉장히 이상하게 짝이 없게 설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대부분이 제가 맨날 말하듯이 누군지 모르는 관료가 만들어서 그냥 입혀놓은 거를 갖다 우리 입은 것뿐이거든요. 중요하게 이슈 중에 사람들 뭐 이건 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지금 양승태 씨 그 뭐 판사들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잘 보시면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뽑는 나라가 개명천지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장이 나머지 사람을 갖다 내가 골라가지고서는 물론 대통령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만 제청권을 갖다 대법원장한테 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 유신 헌법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관 회의에서 선출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누군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이렇게 관료화되고 소위 말하면 판사도 제가 이제 관원이라고 말하는데 관원이 되는 관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윗사람이 누구의 눈치 안 보고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찍어서 임명하는 게 관원이잖아요.
어, 이거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넘버 원으로 바꿔야 되는 이슈예요. 근데 이게 양승태 씨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수면으로 드러나고 이걸 문제를 삼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 하나하나가 어, 말이 안 되게 돼 있는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뭐 이 문제를 뭐 법관이라고 몰랐겠어요? 있지만 요번에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불거져 나온 것인데 그거 역시 뭐 정권 바뀌니까 또 말하자면 판사들도 사실은 뭐 자기 이해랑 걸리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건데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제 자꾸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민주정부 민주주의 체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입은 옷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디가 이상한지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면에서 제가 책에 말한 것처럼 굳이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제가 보니까 촛불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 중에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7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제가 신인류, 한국 사회에서 처음 보는 신인류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희 세대는 사실은 말하자면 정근대적인 봉건적인 가치관에다가 군사 독재 시절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눌려서 그 만들어진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태극기 뭐 집회로 나오는 현상도 다 그런 것인데 말하자면 대들면 다친다. 또는 뭐 조직하면 다친다. 여기 광주는 아마 도시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다르지만 서울이나 다른 데만 가더라도 공개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언행이나 모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오래된 학습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다수가 도시에서 태어났고 대다수가 중산층에서 자랐고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때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 때에 70년대 대학교를 들어간 사람, 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전체 자기 동기들 중에서 10%가 안 돼요. 대학교 간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는 거의 한 70%가 농촌에서 살았었고 자기 아버지는 뭐 거의 7%가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제 중학교 때 제가 신일중학교라고 그 미아리 바깥에 있는 중학교를 무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2학년 때 선생님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한 3분의 1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딱 한 명 손이 들더라고. 60명 중에. 그러니까 70년대에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 거의 100% 작년대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애들도 말하자면 3분의 1만이 서울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그 감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 국가주의적인 가치관, 독재나 아니면은 반공주의적인 가치관이 자기들 모르게 스며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20세가 됐을 때 90년이잖아요. 이미 문민 정도로 넘어갔을 때거든요. 훨씬 더 개인의 자유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그 의지나 인식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대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적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2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20대, 30대, 40대
특히 30대, 40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선거도 잘 보세요. 지금 뭐 지지도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물론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긴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여당이 소위 앞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을 거라고 저는 위기가 그걸 위기라고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들이 그 내세우는 정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관이라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이에요. 이게 지금 50대한테도 잘 안 먹히는 얘기들을 갖고서는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살씩 나이가 먹기 때문에 이제 5년, 10년, 15년 지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퇴장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20대, 30대, 40대한테 제시를 할 정치적인 비전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은 전혀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저 사람들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에서 나오냐? 세대별 지금 지지도를 보시면 세대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장기에 가졌던 그런 그 정치, 사회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면 그 얘기는 지금부터 10년만 지나도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가치관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빠른 시간에 그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원래 제도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서 조그마한 회사 안에서도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제도가 다 다른 제도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 또는 뭐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제일 좋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제일 이런 거 바꾸기가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만 또 두드려 맞으니까 그건 별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는데 그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방법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괜히 엉뚱한 데다 헛심 쓰지 말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해도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제 딴에는 그 왜 저 백조가 죽기 전에 한번 노래 부른다는 게 수완송이라고 하잖아요. 이별곡인데 저는 거의 그런 생각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뭐 전주곡. 그런가? 예. 근데 전주곡이 된 거야?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게 인생은 60부터 그런 건가? 예. 그래서 근데 예상외로 반응이 노래 좋아가지고 재미가 들렸어요. 백조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사실 좀 얼떨떨해요.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지금 북콘서트도 그 북콘서트라는 게 그건 뭐냐면은 출판사 입장에서 이제 책 더 팔자는 거고. 그런데 특히 뭐 김송희 씨한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인터넷으로 100권을 사봤자 그건 한 권으로 치고 오프라인에 사면은 뭐 한 권이 또 인터넷 한 번에 사는 100권이랑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권 사는 거는 의미가 없고 100사람이 한 권씩 사면 100권이 카운트가 되죠. 100사람이 2권씩 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2권 사도 한 권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예. 그 뭐라 그러지? 어뷰징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출판사의 그 야무진 꿈은 북콘서트를 해서 오프라인 매출을 올리면 랭킹이 올라가지고서는 그 인터넷 페이지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런데 그 출판사 야무진 꿈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데 그런데 말하자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순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디어로만 어쩌다 한 번씩 봤던 사람을 한번 길게 본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또 재미가 있게 오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통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고 13번의 강의를 유튜브로도 하고 팟캐스트로 올렸는데
토탈에서 13회의 조회수가 1,600만 회였고요. 그 다음에 책이 풀린 지가 3주가 됐고 3세 지금 찍고 있는데 온라인 서점 예스24, 그 다음에 인터파크, 알라딘, 교보까지 다 해서 경제 분야 전부 1위고 어제 교보가 7위였고 오늘 이제 예스24는 종합순위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 그룹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안타까운 것은 20, 30대 여성 그룹이 좀 떨어지고 40대 이상 여성 그룹에서 또 그 순위를 지키고 있다. 이건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머리털이 많이 빠졌다고 그렇게 20,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좀 20,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합 1위도 예,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다. 사실 이런 콘서트하고 알려지는 것도 그런데 다 효과를 발휘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교보문고 가니까 경제부문 책 1위에 딱 이렇게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뿌듯하던데 이게 인터넷 대문에 걸려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심지어는 예스24에서 제 돈 주고 책 사서 봤습니다. 저도 많이 샀어요. 원래 책은 저자가 제일 많이 사는 거라 그래요. 네. 우리 신영복 쌤이 저한테 그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 책은 자기가 제일 많이 사는 거라고. 근데 저는 안 샀는데.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그 주진이 형은 책 내고 책 하나 안 보내더라. 네. 그래서 그거 보낼 사람이 아니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우리가 브랜드 만들면서 히트하고 시장에서 브랜드 많이 팔게 하는 그런 일이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겠다라는 그런 촉이 좀 있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인간 주진영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쓰지 않지? 이 와이프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성질이 좀 나쁘긴 해. 그렇지만 그래도 속에 들어있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작년에 우리 당 들어와서 총선 때 그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그 정책을 만들더라고요, 공약을. 그래서 그때 보고 사실은 좀 모험이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는데 제가 단독 드리블로 물고 들어가요. 근데 저 밑에 보통 땐 잘 뛸 것 같고 감각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남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어떤 선수가 하나 있어. 어렸을 때 잘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별로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뛰어들어가면서 사인을 주면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인을 둘이 서로 눈을 마주친 거죠. 내가 들어가서 가운데로 센터링을 할 테니 그쪽으로 좀 가지. 근데 마지못해 뛰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영락 없죠. 제가 센터링을 딱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 헤딩 슛으로 골인을 시키더라고. 근데 그때도 제 생각에 제가 달리면 이 사람이 뛰어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릴 적의 평판 이런 거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런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본다면 자기 역할이 여기서 이거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전 뛰어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탁 받아갖고 그걸 골인을 시키는데 저도 사실 몰랐던 거는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아주 비슷한 평가는 뭐냐면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깝깝한 거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혼자만 고민하던 것을. 근데 그렇게 느끼게 되기까지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무식해서 그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라이브라든지 이제 이게 우리 대상을 보고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본인도 점점 부담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이죠. 책이 나왔으니 그다음 마케팅인데 제가 몇 번을 이제 우리 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06년에 책을 냈어요. 2006년에 브랜드와 디자인이라는 힘이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이 어떻게 팔려 나가는가를 그 온라인 서점 인터넷이나 교보 인터파크나 교보를 보면서 계속 봤어요. 제가 디자인 전공인데 책 이름을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으로 했다고. 왜냐하면 브랜드로 검색되기를 바랬어요, 저는.
이번에 이 책도 경제로 검색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맨 앞에 경제를 넣고 그런 검색을 해서 봤을 때는 표지를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보죠. 서평 리뷰를 보고 그래서 그때 보면서 표지는 이래야 되겠구나를 10년 전에 제가 이미 그 머릿속에 계속 새기고 있었어요. 이 표지에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면서 충격이라 그래요. 충격. 보는 순간 이런 거죠. 이게 경제책인데 뭐 이래? 그렇다고 의미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디자인은. 그래서 여기서 그 저언을 가꾸는 그 아주 그 꼼꼼하고 그 성실한 그 정원사의 입장이 저는 이 주 선생이나 이런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우리 저기 머리 하얀신 분이 장병희 선생님 책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났는데 이제 쭉 보니까 책을 내놓고 났는데 뭐 주진영의 파워라나 뭐 손혜원의 파워라는 게 또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그냥 쓰지 않아요. 그 돈을 쓰기에 주진영과 손혜원의 그 지명도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쓸 만한 그 두 번째에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파이스 김호준 총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파파이스에 저도 요새 안 나가잖아요. 팟캐스트. 그래서 제가 주진영 선생 모시고 좀 가면 안 돼요? 오세요. 그냥 대뜸 한마디로 오세요. 그래서 편집 다 하고도 30분 분량은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난번 청문회 나왔을 때 몇 번 전화를 했다며? 직접 했어요? 누가 그 작가가 다 안 나간 거예요. 안 갔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어서 가겠다고 하니까 네, 갔죠. 그래서 그때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세가 거의 나가고 이제 2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파파이스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대박이 난 거죠. 예, 쫙 올라갔는데 그때 또 자신이 있는 게 한 번, 두 번째 이제 기업 변속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읽으면서 다시 또 리뷰가 뜨고 이제 서평들이 뜨고 이제 인터뷰가 뜨고 그러면서 다물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품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읽어보면 또 다물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며칠 전에 정치 알바 우리가 같은 이웃으로 알바 쓰고 있는 그 이웃에다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정치 알바에서 또 광고를 했어요. 네. 그 허 과장님 광고예요, 리뷰예요? 아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2부에서 예, 해서 그 이 책이 나왔다 이제 이렇다 해서 이제 그 쭉 얘기를 했고 거기도 100만이 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책값을 좀 더 올릴 걸. 그건 사실이에요. 책값이 페이지나 여러 가지 보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7,000~18,000원 했어도 되는데 그걸 그 제가 보기에 메디치가 요즘에 이제 대박난 서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격을 처음부터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또 다른 뭐 제 또 시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대선 전에 제가 내기로 했던 그런 이유도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 마케팅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그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판을 좀 들고 들어와서요. 그 나온 질문들 가지고 얘기를 또 하나씩 좀 풀어 가볼까 합니다. 질문지 가지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그 질문지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해요. 그 길게 또 자상하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도움되는 또 다른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나중에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어제 보니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못했다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그 대답도 자상하게 할 겁니다. 예, 그 이건 뭐 바로 답이 나올 질문 같아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진영 선생님께 페이스북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해 보니
라는 언급이 많은데 주진영 선생님에게 아내분의 조언이란 무엇인가요? 제 친구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던데 소위 말하면 너의 딱딱한 이미지를 좀 희석하려고 한 번씩 안에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써놓은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같이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한 30분씩 이렇게 1시간씩 저랑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 누구랑 이렇게 얘기가 통한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통하니까 결혼을 했겠지만 얘기가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내가 미친 건 아니구나 서로가 알아들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고 뭐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뭐 좋은 데 있으면 그냥 그 집만 가면 되지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듯이 저는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사회에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별로 제 처를 만나고 나서는 훨씬 참을성이 많아진 것이 못 알아들어 뭐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랑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유일한 말상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처는 이제 그걸 귀찮아한다는 거. 네. 그렇지만 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자식 새끼보다는 그래도 자기 말 듣고 좀 따라하려고 눈치라도 보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좀 봐주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부랑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그런데 한마디도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 와이프한테서. 말이 정말 없어요.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둘이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신기해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같이 둘이 아무 얘기 없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와이프를 너무 좋아서 따라가면서 얼굴이 뻘개서 따라다녀요. 와이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저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도 부인 와이프는 그렇게 모주박사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예. 근데 본인이 너무 좋아해요. 대화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과묵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리면 안 될까? 뭐 대선 후보 얘기 뭐 에피소드는 상관없잖아요. 지지하는 사람 없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잘 아는 어떤 대선 후보 젊은 시절의 얘기인데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상에 여행을 갔어요. 이제 대선 후보는 안 가시고 부인하고 저랑 그때 같이 이제 대마도를 갔다가 오는데 부산에서 마누라가 같이 갔다 오는데 이제 그때 정수일 선생님 무하마드 깐수 문명 교류 선생님 계셨는데 식사를 내겠다고 대선 후보께서 그래서 같이 자갈치 시장인가 어딘가 밥을 먹었죠. 회를 먹고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해. 자기가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이쪽 얘기하면 이쪽 보고 미소 짓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쪽 보면 이쪽 보고. 그 전에는 더 어땠냐면요. 어디 이제 산책을 가다가 두 분이 이제 청와대 있을 때인데 하얏트에서 일하고 우리 회사가 바로 밑에 있어요. 밤에 차를 따라오라 그러고 걸어서 산책을 하고 둘이 손 붙잡고 내려와.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마누라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은 1시간 반을 그냥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난 그렇게 과묵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신 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말이 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여자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 혹시 그분이 그 당시에 입냄새 치료 중이었나요? 몰라요. 와이프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저도 그 당시 기억을 하는데 대마도 갔다가
대모도 가면서 그 배 안에서 그 부인이랑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돌아오셔서 그냥 변호사 사무실을 할 때니까 전혀 정치권이랑 상관이 없을 때였는데 그 부인이 이제 자기들 만난 얘기 뭐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 애정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데 나와가지고서는 한 6사람 정도가 자갈치장회를 이제 갔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이제 호스트잖아요. 호스트인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정수일 선생님도 또 과묵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괜히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막 불안해가지고 자꾸 말을 갖다 왜 이렇고 저렇고 사실 우리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까 말할 거리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청와대 가가지고서는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양반은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김형태 씨인가요? 그 심리학자 그 최근에 무슨 책 쓰셨는데 옛날에 왜 박근혜가 사실은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얘기를 했던 그 양반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도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인터뷰 기사 보니까 문재인 씨도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대권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심하게 말하면 이제 떠밀려 나온 시대적인 사명 소명 때문에 나왔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정치 리더로서 어떠한 문제가 될지 어떻게 그것이 펼쳐질지는 자기도 굉장히 궁금하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 처의 경우에는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요 여려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고 금방 그것이 무슨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둔해가지고 옆에서 뻥뻥 터져도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데 저는 소리만 조금 커져도 금방 놀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본인이 꺼려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 본인이 이제 사회언어학 공부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고 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나면 저한테 복귀를 시켜주면 저는 그랬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혀 저는 픽업을 못한 그 시그널을 엄청 잘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하셨으면 제가 생각에는 가서 사모님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보시고 저는 나서.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 이거 안 보시니까 예. 그러면 그 손 의원님께 질문입니다. 이 손 의원님 생각에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뭐 창의력이 있는 직업이죠.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의사 중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기계의 힘을 빌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요새 뭐 건강 진단 이런 거 다 컴퓨터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컴퓨터한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감성적인 일, 감정이 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로 저는 사실 지금 생각 이건 참 무식한 생각인데 저는 마지막에 남는 일이 농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농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 있는 것들 있잖아. 바람과 물이 필요하고 계절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것들 이것만이 저는 인간이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 컴퓨터의 힘을 빌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해놓은 그 자충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고생하다가 돌다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참 기쁜 것 같아요. 꽃을 키우든, 그죠? 채소를 키우든, 그 물만 주면 자라나서 내게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만 우리가 그냥 몰두해도 사람은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리고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제 생각 그렇습니다. 예, 주제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특히 광주에서 좀 이 질문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 네, 식량 질문이 주권 뭐였냐면은 식량 주권 차원에서 농업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농업 경제 정책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못 걸렸어. 네. 그냥 저희 아버님이 경제학을 하셨다고 하지만 농업경제학과 이제 경제사 쪽을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맨날 자랑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이중고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당신이 뭐 공헌을 하셨다. 맨날 그 얘기를 그 박정희 시절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어디 뭐 그 당시 이제 정책 자문 교수 뭐 이런 거에 있었는데 그런 데 가셔서 얘기를 하신 건가? 실제로 정책 자문 그 교수를 하시긴 하셨었어요. 박정희 때도.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박정희가 이제 그 군사 정권 이후에 처음 민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아버님 친구분이 그 말하자면 정책 공약 뭐 이런 게 공화당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쌀 이중고가 제도,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가지고 파는 거는 싸게 팔고 중간 거는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 그거를 해봐라. 그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박정희가 이제 첫 그 윤보선이랑 할 때 그 공약을 갖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서 그래서 당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 뭐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해보면 얘기를 갖다 그 사람들이 받은 거지 뭐 원래 아버지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중고가 제도는 사실은 일본에서 그 당시 했던 거예요. 예. 일본에서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우선 이제 그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젊을 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이렇게 이런저런 경제 정책이나 경제 갖고 저희 아버님이랑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주요 타픽 중에 하나가 이 농업 정책 또는 이제 농수산물 수입 정책 뭐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교적 그 자유무역론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값이 외국보다 5배나 비싼데 그걸 언제까지 보호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비싸다는 얘기는 그 비싼 쌀값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농촌에 대한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격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갖다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뺏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춰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저희 아버님은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이제 뭐 이런. 근데 저희 아버님의 포인트는 사실은 산업 정책이라는 면보다는 사회 정책이라는 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무역 수입의 자유화에 따른 그 산업 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가 농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들은 실업을 하면 다른 산업으로 전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걸 떠나야 돼 지리적으로도 떠나야 되거니와 실제로 스킬이라는 면에서도 결국은 도시 난민만 양산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경제 효율성만으로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농업도 잘 지금은 미국 생산의 위주. 그다음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네. 미국 생산에만 가 있지만 결국은 그 후세 농가 그 후계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 뭐 특용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금 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그 집약적인 기계 집약적인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뭐 해야 돼. 근데 한참 그런 거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도 조금 그 진이 빠져서 얘기를 안 하시게 된 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농협이 완전히 뭐 좀 기대를 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 가지 않고 그야말로 관변단체로 그냥 전락을 하고 중앙회에 있는 인간들끼리 해먹는 조직으로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그거를 보시면서 그 전에 굉장히 농협과 같이 이런저런 그 연구를 많이 하시더니 이제 딱 농협 쪽과 농업 쪽을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이제 안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요새 지금 뭐 그 얘기죠. 이제 쌀값 갖고 뭐 쌀값이 도리어 뭐 몇 년 전 값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쌀이 예를 들면 안 먹어서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보관하는 비용만 한 6천억 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상상도 못하던 옛날에 비해서 인당 아마 쌀 소비량이 한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인구는 더욱더 줄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퍼다 주는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먼 돈이 횡행하 돌아다니는 곳이 농촌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번 총선 때 그 김현권 지금 비례대표로 농촌 대표죠 유일하게.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공약 저희들 발표하는 걸 보고서 한번 연락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비례대표 당선 지명을 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게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농업 정책을 발표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 차원에서 아직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결재가 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당 정책이라고 말을 하기는 뭐하니까 그럼 그냥 김용건이 생각하는 농업 정책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촌에 대한 그 보조금이 지나치게 그 생산성 기준으로 간다.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퍼센티지로 돈을 주는 직불금제도인데 전체적인 그런 농업 관련된 지금 예산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에서 직불금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한 10%인데 그 직불금이 대개는 이제 생산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많고 옛날에 많이 농사를 짓던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는 방법으로. 근데 그것을 유럽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뭐냐면 유럽에는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농촌의 그 환경을 유지를 하고 그 농업을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농촌에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 가치에 대한 직불금으로 바꿔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생산성에 연동한 보조금이 아니라 인당 그 말하자면 두 당으로 주는 직불금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유럽의 그 소위 말하면 농업 정책의 그 포커스가 그런 식으로 지난 한 23년, 10년 동안에 바뀌었던 거는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정책 이렇게 뭐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김영권 씨가 그 얘기를 해서 이건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문재인 씨가 그 공약 발표를 농업 관련된 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나머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역시 기존에 있는 그 농업 관련된 농수산부 관료들과 뭐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업자들의 그 기득권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농촌에 사는 사람 그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주면 중간에 뜯어먹을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지금은 말하자면 사업을 해서 결국은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뭐
비닐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농기계업자 등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의 한 3분의 1을 다시 또 받아오는 구조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직불금으로 직접 준다고 하면 중간에서 한참 그 떼먹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이게 과연 국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향 하나는 모처럼 뭐 민주당이 이렇게 썩 정책이 이렇게 뚜렷이 그 삼박한 당은 아닌데 그래도 이 얘기까지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이게 그 사회의 진보라 그 진전이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똥인지 된장인지 겪어봐야 알지 누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농업 경제학자들이 있었어요. 직불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근데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만 끝나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사회라는 게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이런저런 방황이나 아니면 헛발질을 다 해봐야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 건너뛰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업 얘기를 지난번 책할 때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뒀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말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농업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하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좀 늘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취업도 어렵고 이제 일찍 또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저는 그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쿠바가 케네디한테 그 이제 무역을 봉쇄당하고 나서 했었던 게 두 가지라죠.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유기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치과 의사라죠. 치과 의사를 많이 만들어서 외국으로 내보내서 돈을 벌게 했고 그리고 유기농인데 그 유기농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었어요. 그때 개발을 했던 것을 우리나라 농경제 교수들이나 많이 가서 이제 좀 배워왔는데 아스팔트에서도 20cm만 흙을 올리면 유기농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게 지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쿠바식 유기농법인데 지렁이를 흙 속에다가 풀면은요. 그게 몇 달이면 이것이 다 그냥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가 그 흙을 먹고 이제 지렁이 변에서 이 모든 이 좋지 않은 물질들이 전부 다 사라진대요. 그게 뭐지? 지렁이 농법 저는 저 쿠바 가서 봤어요. 부변토라는 거.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 모르는 거 너무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본 거 여행 가서 본 거랑 저는 이제 농대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설파하는 교수님한테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농업에서 그 유기농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걸 많이 퍼뜨리려고 좀 애를 썼었는데 그거 참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누에가 뽕잎을 먹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성 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현상들이 우리가 놀라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렁이의 부변토를 이용해서 그 유기농 농사를 도시에서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봐서 야 저게 참 이 노인들 우리 노령화 사회가 되고 그러는데 저것이 또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귀농해서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그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돈이 되기까지는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유기농이라는 건 또 돈 되기가 조금 빠르거든요. 우리나라 유기농의 시작이고 운동권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것을 뭔가 논리적으로 풀어서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무슨 농업의 어떤 뭐 이런 그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람들이 이 땅을 버리고 다 도시로 오는데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게 만들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다면은 그것도 참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또 경제학자들은 그런 것들은 또 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노인한테 노령연금 주는 거랑 그 시골에 가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뭐 땅을 빌려주든지 무슨 뭐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이어서 손 의원님께 질문 나온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짠 것도 아닌데 뭐 이런 한국 것도. 노인의 경제 문제가 고민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의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손 의원님 생각하시는 노인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두 분께서 좀 그 한번 노인 풀어주시면. 경제 문제는 뭐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그거 아유, 뭐 고소해. 이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 뭐 손님한테 물어봤는데 손님이 대답했어요. 쿠션 한번 치셨으니까 주 박사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노인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저는 보육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특히나 이 50대 정도 되는 여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경력이 없는 여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애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 파트타임으로 오전 오후 뭐 반나절씩 3시간씩 그냥 애를 보는 일만 하는 거죠. 우유를 먹이고 밥을 끼니 따라 주고 그럼 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른 거를 한다면 거기서 이 아주머니들이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애를 가장 요새 뭐 어떤 대통령 후보가 개를 이렇게 안았는데 그 각도가 너무 좋다고 개를 많이 안아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애를 안을 때도요. 애를 둘씩 키워본 사람들은 애를 턱하니 안았을 때 딱 맞거든요. 그게 기술자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상하게 애들 학대하고 하느니 그 진짜 청년들 그 최저임금 정도라면은 충분히 저는 엄마들이 나와서 파트타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어린이집 같은 것이 제대로 국공립으로 활성화가 돼서 새벽반, 저녁반까지를 다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농사는 일단은 용돈벌이 정도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거는 참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의료보험 같은 거는 이제 뭐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노인들 경제학자가 얘기할 게 있고. 사실 우리나라 노령층 인구의 그 취업률이 높아요. 그리고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노령층은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안 하시고 편히 계시는 게 맞는데 이거 역시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사회의 그 흐름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된통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 안에서 부양을 하다가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식들이 부모랑 같이 안 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그 사는 집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이제 어렵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은 노인을 부양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인 부양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거냐에 대한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지금 터진 지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 도시 이렇게 다녀보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취로 사업 비슷하게 그 길 뭐 건널목에 그 깃대 들고 뭐 이렇게 길 안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굳이 없어도 되는 일 같은 데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그 노인들한테 그렇게 그 취업 같은 거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한 10년, 20년 전부터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노인들 취직 문제, 노인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같은 거를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곤 하셨는데 뭐 말귀가 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걸 뻔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현상이 된 것이고 노인이 지금 빈곤율이 뭐 50%다. 빈곤율이 50%라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물만 마시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든 자식들이 조금씩 도와드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또 지금 있는 중년층의 그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부담을
결국 각 개인의 그 능력, 부담 능력에만 맡겨 놓여 있는 상태이고, 이게 좀 있다가 더 부양도 부양이지만 이제 그분들 그 몸이 아프셨을 때 어떻게 그 케어를 할 거냐라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저희 또래들이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이가 들면은 얘기가 타픽이 좀 어두워지는 것이 그런 건데, 먼저 그런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남자들이 잘 안 하는데도 이제는 이제 대놓고들 해요. 여자분들은 원래부터 하셨겠지만 그 아버님, 어머님 뭐 건강 안 좋고 그래서 이 뭐 돌봐드려야 되는데 집에다가 모셔서 돌봐드리기에는 힘들고, 특히 이제 뭐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면은 병에 좀 깊으시면, 근데 요새는 의학이 좋아서 안 좋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들 가시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는 회사 사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 달인가에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치매 증상이 와서 어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진행이 빨라가지고 하여튼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이유도 잘 모르는 그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마침 회사를 관둬서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뭐 아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포항에서 교수하고 자기만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 아내도 또 병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더 연세가 많으셔서 어떻게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뭘 다 해야 되는데, 남자 57세 남자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뭘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부터 절까지가 그냥 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령 경제 말씀하시는, 사실 노령은 경제보다는 그분들 부양과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보살펴 드리는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정 레벨로 숨어 있지만, 지금 베이비 부모들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게 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원래 미리 알아서 뭘 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큰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겪어봐, 이게 뭐 뻔히 기차 충돌하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있는 꼴인 거죠.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 보나마나 이제 부딪히고 탈선이 나고면 난리가 날 텐데 겪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뭐 기회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게 국민연금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을 자꾸 이렇게 무슨 그 무위험 고수익 그 재테크 수단으로 지금 착각하고, 내 돈 항아리에다 묶어놓은 거 나중에 꺼낼 때 많이 달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그 개념을 해서 빨리 탈피를 해서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헐어서 지금의 노인한테 줘야 지금의 장년 세대가 좋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한 서클 돌으면 다 지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노인들이 어려우시면 그 노인들의 자식도 어렵고, 그런데 돈은 쓸데없이 거의 560조, 지금 그새 또 아마 한 10조 늘었겠지. 이걸 지금 쌓아놓고 이걸로 기업들의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사는 데다가 그냥 돈을 쟁여놓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이런 바보 짓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놓고 나는 바보에 지금 손들 꼴이에요. GDP 대비 국민연금의 비중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규모로도 지금 3위인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불나게 잘났다고 3위의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 있어요. 넘버원이 어디냐? 일본인데, 일본도 지금 그 문제가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일본은 좀 다르고, 스웨덴인데 이제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난 돈을 쌓아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돈을 다 그 노르웨이 경제에 주식 채권 사는데 안 써요.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고 앉았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일본은 그 일본의 그 국민연금 기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 플러스 기업연금 기금에 해당되는 돈이 합친 돈이에요.
순수하게 그 국민연금에 대한 퍼블릭 펜션만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 펜션만 치면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더라도 이게 디자인이 설계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는 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갖다 하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워낙 반발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기초연금이라도 올리자 그랬는데 작년에 사실 요새 와서 조금 저 혼자서 조금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사람들은 그랬다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는 소위 말하면 언론한테 또 두드려 맞는다라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도리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그래야 전선이 구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종인 박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김종인 씨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씨를 업고 30만 원 70% 하위 70%니 30만 원 하자라는 걸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넣어놨던 총선 공약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지금은 뭐 저희만이 아니라 뭐 유승민 씨도 뭐 50%한테만 더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 별개로 놓고 왜냐하면 저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20만 원 올릴 때 국민연금이랑 연결을 시킨다고 그랬더니 낸 사람은 왜 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피시시 까졌는데 이것이 연결된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초연금이라도 올려서 인당 30만 원이면 부부면은 60만 원인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를 해결하자. 근데 그거와 동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초생활 보급 지원하는 거 그거가 1년에 한 10조가 들어가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우리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릴 때 들어가는 추가 재원이 그게 한 10조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결국은 30만 원 올릴 경우에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이 보조금되죠. 기초생활자 보조를 어떻게 할 거냐라가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됐든 간에 현재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은 잘 생각해 보시면 20만 원 올리는 거 박근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그거 상당히 그 당시에 먹혀 들어갔어요. 지금은 5년 지나서 이제 30만 원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무슨 저거 괜히 뭐라거나 포퓰리즘 뭐 정책이라 이렇게 하더니 이것들이 지금 보수당도 그러고 나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어그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초적인 합의가 된 거죠. 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쌓여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대선 직전에 김종인 박사가 그거 아이디어를 내서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30만 원 가자는 거는 우리 주 선생이 했고, 저는 저 책이 단 하나의 그 목적을 이뤄준다,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연금 같아요. 그 연금 갖고 이 책으로 인해서 연금 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임대주택을 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공임대주택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한 2, 3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순천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시장이 동네에 집을 사요. 그걸 고쳐갖고서는 그걸 시장이 그 시에 관련되는 일에다가 그걸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이걸 쓰는데 뭐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갖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큰 단지가 아니더라도 뭐 개조를 할 수도 있고 구도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괜찮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지난번에 공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살아남았어요. 대선 공약에.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번에 이제 우리 저 표지가 그냥 표지만 예쁘다라고 갈 게 아니라 여기 지금 1, 2, 3번이 있잖아요. 1, 2, 3번은 챕터거든요. 책에서. 근데 제가 왜 1, 2, 3번을 계속 하자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컵을 계속 번호를 바꿔서 만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왔을 때 같이 6명이 커피를 마실 때 1, 2, 3, 4, 5, 6번까지가 있으면 컵이 안 바뀌잖아요. 그 가족들 중에서도 2번은 딸 거, 3번은 아들 거 해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출판사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번호를 해서 하자. 그러니까 번호가 내용은 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작이야 챕터로 시작했지만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1, 2, 3번 이 숫자가 이 버던이라고 숫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자체를 저분이 해주셔서 6번이 직장 민주화래요. 그래서 제가 6번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13번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12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해서 이거는 허 과장님 어떨 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리뷰에서 잘 쓴 리뷰를 보고 사용 주면 안 되나? 좀 네. 그 리뷰를 마이크로 안 들려서 못 들으셨을 텐데 그 보시는 분들 예스24에서 책을 사시면 저 컵을 일단 드린다 그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리뷰를 쓰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하시는 거죠? 네, 리뷰 네. 당첨이 되면은 이제 이 책을 읽고 후기를 써서 올리면 아니요, 북콘서트에서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셔도 예. 네, 오늘은 그렇게 12개 드립니다. 예, 오늘 나눠 드릴 겁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 건데요. 이거 매번 나오는데 제가 절대 안 했는데 매번 나오니까 이거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손혜원에게 주진영이란 이거 제가 이상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가는 데마다 나오네요. 정말 가는 데마다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요? 이하재는 나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해요. 예. 내가 받은 질문이에요. 네. 본인 질문이 아니고 나 예. 내려놔 이거. 내려놔. 그 공소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뭐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가정교사고요. 개인 선생님이죠. 개인 지도 선생이고 제가 모르는 걸 뭐든지 물어보면 즉답으로 딱딱딱딱 답이 나오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그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 저도 굉장히 과격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혼낼 사람을 가장 심하게 혼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 내가 정말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청문회에서 김기춘한테 한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당신 자손 대대로 할아버지 부끄러워할 것이다. 문자로 저한테 준 거예요. 너무 분하고 이제 다 보고 있죠. 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날은 그날이 아니죠. 그 재벌이든 참고인 나온 날 아닌데 집에서 보고 있었죠. 근데 문자로 저 마지막 순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마지막에 저 인간을 할까 했더니 이렇게 쭉 해갖고 그동안에 무고한 사람들을 집어넣고 죄를 짓게 했고 네 자손 대대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갖고 딱 제가 거기서 썼어요. 써가지고 그 얘기를 했지. 그렇게 독한 말 저는 못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선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안타깝죠. 와이프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이 활용을 못 하냐고요. 이제 60이 됐는데 이제부터 마지막 기회예요. 활용을 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싫다는데. 아니 싫은 거 좋아. 그래서 이렇게 책이라도 하나 내고 나니까 저는 속이 편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저한테는 좋은 선생이고 좋은 동생이에요. 약간 그런 동생.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물어보죠. 손 의원님 말은 진짜 잘 듣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오려면 안 나오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애정이 있지 저한테는요. 귀하게 이 사람의 기능과 이 소양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제가 쓰기 때문에 제가 하자 그러면 잘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마 주진영을 마누라 다음으로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주 선생을 뭐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좋게 쓰지.
그리고 그만큼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이 경제나 이 정치나 사실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경제가 정치로 연결돼 있어요. 정치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 선생이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그 감각을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경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런 책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제가 배워요. 우리 보통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만 얘기하고요. 경제 얘기하는 사람은 경제만 얘기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도 정말 정알 모시고 경알 모신 사람이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을 알거든요.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데 저는 대중을 알아요. 사람들이 왜 속상해하고 왜 억울해하고 왜 이렇게 기뻐 날뛰고 하는지를 전 알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제가 대중과 함께 이렇게 엮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한테 경제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하고의 연결 고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진영은 굉장히 중요한 선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질문은 손혜원 의원께 한 질문인데 가정교사가 답변하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공소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일단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이분이 보시기에 이제 대선 후보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것 관련해서 보류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노인 문제도 그렇고 다 이제 복지를 하려면 지금 다들 뭐 신통방통한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닦아놓고 얘기하면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증세를 해야 되는지라는 것 포함해서 하면 어디부터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세금을 좀 뭐 저항을 덜 혹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선거할 때 정치인들의 공약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한다고 해놓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공약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무게가 사실은 없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가면 무도회 국민들부터가 공약을 깨는 정치인을 너무 쉽게 봐줘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박근혜, 이명박 얘기를 하지만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뭐 이거저거 한다고 대통령 선거할 때 했던 얘기 중에서 특별히 뭐 기억나서 추진했다는 거 기억 없고 예를 들면은 FTA 같은 거는 전혀 공약에도 없었던데 갑자기 왜 해야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를 추진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자기네 지지층만 더 분열을 하게 만들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약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집이 그저께인가 처음 나온 거 아세요? 이 말이 돼요? 선거지급이 2주 넘겨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프린트해서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공약 설사 보면 또 거기에 거의 또다시 또 한 100몇 가지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해? 무슨 수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이것들이 지금 춤을 지 혼자서 치고 앉아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헛짓을 이렇게들 열심히들 하는지. 근데 이거는 결국은 다른 수가 없어요. 이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이 매섭게 두드러 패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진 또 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제로 깔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는 아마 우선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메카니컬리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국회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보유세랑 종부세 만드는 것 같고 초반에 그 17대였나요? 14대였나요? 그 탄돌이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그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었죠. 그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어요. 초반에 대놓고는 못하고 자꾸 뒤에서 이렇게 이제 빠꾸를 놓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점점 더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같이 휩쓸려서 홍수에 떠내려가겠다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정권 말기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부동산 보유세라는 것은 한국에 뭐 방귀깨나 끼고 산다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제도예요. 한국에서 조금 뭐 힘께나 쓴다는 사람, 영향력이 있다는 그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하는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피할 수가 없어. 땅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내면 꾸준하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소득세라고 하면은 무슨 뭐 법인을 만들어서 그 왜 뭐 우병우네 집안이 뭐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 빼먹으면서 법인세 이제 그러면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런 만큼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동산 보유세예요. 제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거 처음 드릴 때 그 로이드 조지가 그 국민 예산이라고 하는 거, 피플스 버짓이라고 하는 거에 나머지의 그 뭐 인컴 텍스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부동산세는 그때도 2년 후에 취소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왔지. 보유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이 아주 질색을 하는 세금이 보유세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연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간에 있는 타협점으로 종부세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종부세는 9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9억이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돈에 해당되는 데다가 퍼센티지를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게다가 또 장기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1년에 뭐 5%씩 깎아주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또 나이 많다고 해서 또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깎아주고 저래 깎아주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 정도는 정치적으로 혹시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종부세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9억에서 6억으로 내리는 방법 아니면 그렇게 공제해 주는 거를 좀 줄이는 방법.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세에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국민들이 워낙 복지는 원하면서 지가 세금 내는 건 싫어하는 이 딜레마는 사실은 해결을 전혀 못하는 거죠. 종부세가 가능한 이유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상관없으니까 대부분은 저 돈 많은 애만 상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나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증세를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 거냐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금을 증세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하나는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2차 대세계대전처럼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이 전쟁한다고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내자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면 옛날에 최고 세율이 뭐 80% 90% 올라갔던 이유도 다 그런 거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평화시에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큰 딜레마.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이 갖고 있는 그 조세에 대해서 조세 부담률이 19%이고 국민 부담률이 24%, 그 미국 시스템 그대로 일본 이렇게 온 것.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체제가 바꾸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꾸 그 뭐 심상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렇나 할 일이 없으니까 신나게 입방정만 떠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방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고 자기만 기분 좋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 역시 국민들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이명박 때 감세를 했던 대상을 그거를 캔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법인세. 그렇지만 법인세를 22%, 3%는 25%로 3% 정도 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해봤자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봤자 얻는 돈은 최대 5조가 안 돼요. 큰 돈이 아니에요. 실효세율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씨가 실효세율도 이재명 씨가 제가 보기엔 잘못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실효세율 중에서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번 돈에서 외국 정부에 이미 낸 세금을 그거를 공제해 주는 것이 커요. 그게 거의 법인세 빼준 것에 거의 반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나머지 반 중에서는 사실은 뭐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감제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청년 고용을 늘려주기 때문에 뭐 감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딴에는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빼준 거지 그냥 대기업을 잘 봐주려고 빼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의 무슨 실효세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활동을 대기업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감면 혜택을 받아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세간시를 보고선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봤자 또 끼키야 또 뭐 몇 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세율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 재정을 커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얘기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에 얘기한 거랑 같아요. 뭐냐면 소득세의 대상을 넓혀야 돼요. 첫 번째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을 팔았을 때 차익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현재의 그 소득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소득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생산이 1,600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00 중에서 제가 숫자로 지금 그걸 따로 이렇게 썸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소득세 대상인 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1,000조가 안 되나 그래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뭐 유예하고 연기하고 뭐 요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금을 내게 하지는 않는데 영세율.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 대상이다. 근데 세율은 제로다. 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그게 어떤 차례를 통해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로나 지금 제1야당도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60% 찬성 없으면 통과하지도 못하고 근데 법사위원회에서는 거의 뭐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나라라서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 개혁을 설사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뭔가 같이 이김이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항상 엇갈리니까 대치 전국만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90년대 초에 그 금융실명제도 이후에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유일하게 바꾼 게 법인세율 3% 내린 게 다거든요. 지금 마비 상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재정 조세 정책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틀은 거의 마비 상태라서 방금 말씀드린 우선순위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다.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갈까요?
그냥 쳤어요. 예, 제가 사회 보는 거니까 제 마음입니다. 크게 뭐 이유는 없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들 좀 두 분께서 들려주시고 마무리하려고 박수 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손혜원 의원님부터 해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예, 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예, 맺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고요. 예. 저 같이 안 다니고 혼자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제부터 다닐 일 있으면 이분도 필요 없고 그냥 이분이 혼자서 그냥 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부산까지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허 과장님 이제 우리 주 박사님, 주 선생님하고만 다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을 돌면서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 가지 직종으로만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이제 뭐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진짜 전 국민을 지방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모르는 곳곳에 구석구석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상주 가면은 막 누에 그 실, 그러니까 또 보고 명주 짜시는 분이 있으면 또, 야, 이걸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장으로 내놓는가 뭐 이런 걱정하다가 오이를 또 이 농사 짓는 분을 하면서 야, 이 오이를 또 어떻게 단량을 어떻게 만들어서 뭐 이런 거 하다가 천연 염색하는 분들을 만나면 또 이 사람의 또 이름으로 또 뭐 브랜드 만들어서 이런 거 하다가 별별 가는 곳마다 진짜 이 뭐 어디 산성을 보니까 이걸로 문화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면 또 이 지역이 살아나진 않을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할 일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할 일보다도 그 너무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지방에는. 그런데 지역들은 다 서울같이 혁신도시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어제 전주 가서도 너무 안타깝고 전주가 어떤 도시인데 전주를 지금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냐고요. 그렇지만 경주는 저렇게 해놓고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에 경주를 갔어요. 경주 국회의원 분이 이제 교문인 사람들을 불렀어요. 같이 갔는데 그 황룡사지에다가 관광지를 만든대요. 근데 황룡사지를 관광지로 만드는데 5년 동안 3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세기 황룡사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어떻게 복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밑에 뭐 기초가 남아있대. 기초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슨 뭐 이렇게 맵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본의 그 나라의 법융사 그거 갖다가 아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융사가 7세기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백제 사람들이 가서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돈 들여서 그 지역을 전부 이거를 올리고 뭐 거기를 뭘 어떻게 하고 뭐 미디어 파사드를 어떻게 해놓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주는 뭐 하고 있냐고요. 나주는 뭐 하고 있냐고요. 우리나라 관문이 열린 곳이 나주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에서 배가 오면 제일 먼저 닿는 게 영산강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우리 문물이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살려야 될 그 가치들 전주에는 지금도 살릴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황룡사에서 화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압지를 간 거예요. 그 안압지도 그 조선시대 그 19세기입니까? 그때 그 나중에 그 73년도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거 75년도에 안압지 그 건물이. 그 안압지가 뭐죠? 그 백제한테 이긴 통일신라의 그게 승전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백제의 그 정원에다가 그 자기들이 이제 거기 이긴 거 백제를 이겨 삼국 통일했다라고 해서 이제 백제 사람들이 가서 해놓은 거죠. 근데 그 건물은 언제 거야? 70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밑에 이렇게 기초들이 돌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또 뭐 몇백억 몇천억 갖고 그걸 복원한대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지시려고요. 이거는 언제적 단청이고 언제적 건물입니까? 조선 시대도 아닙니다. 경주는 그렇게
그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그런 식으로 정부 돈을 그야말로 내가 주진형 선생의 용어로는 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전주는 광주는 뭐 합니까? 아세아문화전당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우리 그 당의 교문위원들이 정말 십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정말 예산을 만들어서 그거 해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광주 그 아세아문화전당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거 이제 못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겁을 준 거죠. 그럼 거기 내려와서 뭐 합니까? 거기서 관련자들도 한 분 오셨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저기 교문이 문화부에서 내려와서 그게 광주 거지 자기들 겁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거 1조 원 가량 들어가는 돈 땅 사고 그거 지어놓을 때 해놓은 게 광주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문화부에서 내려와서 1년에 몇백억씩 따박따박 그냥 그 인건비로 아무것도 없이 광주 사람은 거기 없어요. 주인공이 광주가 아니에요. 광주 그 아세아문화전당이 광주란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게 이 정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국회의원 말고도 참 할 일이 많은데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더 좀 자세하게 좀 보려고 그래요. 공통분모를. 제가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또 문화나 예술 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교집합을 만들어서 일을 해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아무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제 삶이 아주 불행해졌고 힘들어졌고 그냥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가족들도 다 싫어해요. 제가 이 국회의원 하는 것을. 맨날 구설수 오르는 것도 싫고 텔레비 좀 그만 나와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참 다행인 것은 여기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방 다니면서 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것.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광주 와서 이러고 있을 일도 없는 거고 순천을 어떻게 알고 목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이 책으로 인해서 또 이 책에 나오는 12그 꼭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책에 나오는 것만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밀리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금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는 이 책으로 인해서 저 또한 한번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 제가 잘 아는 것을 이제 탑재를 해놓으면 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저는 뭐 이런 교육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레인지가 커지면서 이제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겨나는 것 같아 저는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공 선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또 많이 팔리니까 공 선생이 그걸로써 뭔가 이제 뿌듯해져서 그거는 좀 다행이야, 그죠? 그것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린이집을 어떻게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선생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 소망은 딱 그거 하나.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 선생님도 맺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회사를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게으르긴 하지만 이제 출근하는 김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책도 뭐 생각지도 않게 썼는데 뭐 쓴 김엔 그래도 한 10,000권은 팔려야 출판사한테 안 미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처랑 저는 10,000권까지는 좀 희망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팔리지 않았어요? 아직 안 팔렸을 거예요. 15,000? 아니 찍은 게 15,000원이지. 가격 말고 출고 기준으로 15,000권이니까 나갔어요, 15,000권 팔은 거죠. 예. 15,000이 나가는 거야. 인세 계산 좀 해봅시다 우리. 그런데 이제 2만 권.
그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관심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이 사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역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프로치,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갈라파고스 같은 이상한 사회, 이제 개인적으로 서양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서양 친구들이 눈이 점점 커지는 사회. 이렇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돼 있니? 그렇게 돼 있는 사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독특한 사회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가 어려운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는 사회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현대 사회가 아니라는 것.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20년인가 21년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과연 민주주의가 뭔지 공화주의가 뭔지를 알고서는 그거를 하겠다고 하셨을까? 도리어 난 독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정을 벗어난 지가 겨우 19년, 그러니까 겨우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탁 우리는 민주공화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지금도 약간 의아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한국 근대사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임시정부의 초창기 정치 사상의 그 구도 이런 것들을 좀 누가 좀 썼으면 좋겠던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라를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아무런 그 뭐라 그럴까 공감대 없이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선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전쟁 커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 따라서 뭐 경제 발전 끼고, 그러면서 자꾸 제도는 맨날 미국 갔다 온 유학생들이 거기다가 돈을 높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 한국의 근대 사회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서양 사람한테 현재 상태에서 스냅샷으로 설명을 하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벌 같은 케이스죠. 재벌 정말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횡령으로 감옥을 갔다 온 애가 버젓이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에 그 상장 기업의 대표이사를 하냐? 이거는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게 잡히면 다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우리나라를 디펜드를 하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하다가 설명하다 보면 그게 알고 보면 이래서 저런 거야, 저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인의 그 사고방식에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는 도시화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생긴 그런 그 현대적인 그런 가치관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제도는 근대 사회 의식과 정근대 의식이 섞여 있는 것들로 지금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몸이 옷이랑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헌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헌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이 도와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서 올해 11월 달에 뭐 대선에서 대통령 뽑았으면 또 뭐 어떻게 갔을지 모르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작년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이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5년 굉장히 흥미로운 세대인 것 같고,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은 이번에 촛불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끌고 가야지 정치인들한테 기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이번에 대선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것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쪽으로 어떻게 그 지속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드리고 싶어서 책을 쓴 거니까 기왕 읽으셨으면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보코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가가 쓴 말인데 좋은 독자는 다시 읽는 독자다. 영어로는 A good reader is a rereader라는 거예요. 네. 이게 책이 쉬워서 쭉 읽을 때는 통독하기 되게 쉬워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절대로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되시면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무슨 갖고 이렇게 이슈가 터졌을 때, 그렇죠? 신문이나 뭐 정치 이렇게 떴을 때, 그 챕터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의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앵글을 봐야 되는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신감. 예, 벌써 어느덧 2시간이 다 흘렀네요. 긴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시고 말씀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안 들어준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다 막 손드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아쉬운 분이 있으면 두 분만 받을까요? 예, 두 분만 받으시겠대요. 이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경찰 먼저 나오시죠. 대선 끝나면. 안 계셔서 재미가 조금.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저 혼자 다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저랑 얘기하면 그 음울하고 그 어두운 기운이 쫙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씩 이 생기가 넘치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머리를 이제 담배 피는 거랑 비슷해요. 한번 착 환기하고 다시 또 음울한 얘기 듣고. 네. 미치겠어. 지금 라이브 댓글은 뭐 우리 공 선생님 목소리 좋다고 난리예요. 예. 근데 목소리는 지금 김성애 목소리 갖고도 말이 많던데. 아까 손 드신 네. 말씀하세요. 네. 갈라파고스를 얘기하셔서 네. 마이크를 들이시는 게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갈라파고스를 얘기하셔서 크게 말씀하시면 잘 들려요. 그 말씀에 저 프롤로그에 보니까 갈라파고스에 대해서 네. 퇴행적 갈라파고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아까 말씀에서도 그닥 그 긍정적인 그 인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갈라파고스가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진화업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안고 있는 알처럼. 그래서 실제 한국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뭐 긍정적인 면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희망적인 요소들을 혹시 발견하시지 않으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점이 뭐냐면 교육받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 나라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거 수준에 비해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북 콘서트는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힘찬 박수 함께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